오후 3시 산골 푸른빛 요양병원의 복도에는 따스한 햇살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윤희연은 간호복을 입고 조용히 병실을 돌고 있었죠. 83세 박할머니가 손을 내밀자 이연은 부드럽게 그 손을 잡았습니다. 조무사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약 드실 시간이에요. 이연의 목소리는 늘 차분했습니다. 39살의 그녀는 이곳에서 3년째 일하고 있었죠. 마른 체구의 수수한 얼굴이지만 환자들은 모두 이연을 좋아했습니다. 성실하고 따뜻한 마음씨 때문이었어요. 복도 끝에서 장성의 원장이 한숨을 쉬며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63세의 성에는 이 병원을 20년 넘게 운영해왔지만 요즘 들어 걱정이 많았어요.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거든요. 무연고 어르신들이 많아 수입은 부족하고 시설 유지비는 계속 늘어만 갔습니다. 이연아, 잠깐 올래? 성혜가 부르자 이연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원장님, 무슨 일이세요? 너 서울로 가는 게 어떨까? 큰 병원에서 일하면 더 좋은 대우 받을 수 있을 텐데. 이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저를 필요로 하시고요. 그때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덩치가 있는 남자 2명이 들어오더니 주위를 둘러봤어요. 앞서 선 남자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얼굴에는 거만한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여기 원장 어디 있어요? 성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원장인데요. 무슨 일이시죠? 아, 그래요? 난 오광수라고 합니다. 이 일대 재개발 사업을 맡고 있어요. 오광수는 명함을 건네며 병원 안을 둘러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어요. 이연은 그 순간 본능적으로 몸이 긴장되는 걸 느꼈습니다. 위험한 냄새가 났거든요. 이 건물 좀 오래됐네요. 위험해 보이는데 어르신들 모시기엔 적합하지 않아 보입니다. 아직 사용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안전검사도 통과했고요. 성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오광수는 비웃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새로 짓는 게 좋겠어요. 우리가 이 땅을 매입해서 현대적인 시설로 바꾸려고 하거든요. 좋은 조건으로 매각하시는 게 어떨까요? 이연은 조용히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면서 상황을 관찰했습니다. 오광수의 말투에서 위협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성혜의 표정도 점점 굳어지고 있었죠. 죄송하지만 아직 팔 생각은 없습니다. 이곳에는 갈 곳 없는 어르신들이 계세요. 그렇군요. 오광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벽에 걸린 액자를 만지기 시작했어요. 오래됐네요. 이것도 떨어지면 다칠 수 있겠어요. 그 순간 액자가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흩어졌죠. 이연은 반사적으로 몸을 움직여 날아오는 조각을 피했습니다. 그 움직임은 훈련받은 사람의 것이었어요. 아, 실수했네요. 미안합니다. 오광수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연의 순간적인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죠. 괜찮습니다. 제가 치울게요. 이연이 빗자루를 가져와 조용히 유리 조각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움직임에는 묘한 정확성이 있었어요. 위험한 조각들을 피해가며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광수는 그런 이연을 내려다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그때까지 잘 생각해 보세요, 원장님. 오광수와 그의 부하가 나간 후 병원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여전히 무겁게 느껴졌어요. 성혜가 한숨을 쉬며 이연을 바라봤습니다. 이연아, 정말 서울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여기 있으면 위험할지도 몰라. 이연은 마지막 유리 조각을 쓸어 담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원장님. 전 여기 있을 거예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산골 요양병원이었지만 이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화요일 오전 병원에는 평소보다 무거운 공기가 흘렀습니다. 이연은 새벽 6시부터 출근해서 환자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25살 신입 간호사 유진아가 불안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조무사님, 어젯밤에 또 이상한 전화가 왔대요. 원장님이 많이 걱정하고 계세요. 무슨 전화요? 그냥 빨리 결정하라는 내용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어제는 전기도 2번이나 나갔어요. 이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난주 오강수가 다녀간 후로 병원에는 계속 압박이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전기가 갑자기 끊어지거나 상수도관에서 물이 새는 일이 연달아 일어났어요. 협력업체들도 하나둘 계약을 끊어가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쯤 현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오강수 혼자가 아니었어요. 험악하게 생긴 남자 4~5명이 함께 들어왔죠. 앞서 걷는 사내는 목에 용 문신을 한 덩치 큰 남자였습니다. 여기 원장 나와. 큰 목소리가 병원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복도에 있던 환자들이 깜짝 놀라 병실로 숨어들었어요. 김씨 할아버지의 아들이 면회를 와 있었는데 급하게 휴대폰을 꺼내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성혜가 떨리는 다리로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친절하게 말했는데 왜 안 듣죠? 오강수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옆에 선 문신 남자에게 눈짓했어요. 이런 낡은 건물에서 어르신들 모시면 안 되죠. 위험해요. 문신 남자가 복도 화분을 발로 차 넘어뜨렸습니다. 흙과 꽃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이어서 다른 남자들도 벽에 걸린 그림들을 떼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하세요. 여기는 병원이에요. 성혜가 울먹이며 외쳤지만 남자들은 오히려 더 거칠게 굴었습니다. 간호사실 문을 발로 차고 의료기기들을 마구 건드렸어요. 이연은 복도 끝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쥔 채 말이죠. 하지만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원장님, 어서 결정하세요. 안 그러면 더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오강수가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그때 문신 남자가 이연을 발견했어요. 저기 간호사 있네. 꽤 괜찮은데? 남자가 이연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이연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야, 너 여기서 뭐해? 무서워하지도 않네. 일하고 있습니다. 이연의 목소리는 평상시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담담하고 조용했어요. 일? 이 병원 곧 없어질 텐데 무슨 일을 해? 남자가 비웃으며 이연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다른 사내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이런 조용한 타입 좋아하는데? 원장님, 이 간호사까지 딸려서 주면 값을 좀 더 쳐줄게요. 남자들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성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유진아는 벌벌 떨며 벽 쪽으로 물러섰습니다. 겁도 없냐? 아니면 벙어리야? 문신 남자가 이연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이연의 눈빛이 변했어요. 조용하고 맑았던 눈에 날카로운 빛이 스쳤습니다. 남자의 손목을 번개처럼 잡더니 반대편으로 비틀어 올렸어요.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연은 그대로 남자의 팔꿈치를 눌러 바닥에 내리눌렀어요. 모든 일이 3초도 안 되어 일어났습니다. 김씨 할아버지의 아들이 이 모든 장면을 휴대폰으로 생생하게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2년이. 조용히 하세요. 이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남자의 팔을 더 비트니까 남자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다른 사내들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오강수도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어요. 어디서 배운 거야? 그런 기술? 그냥 알게 됐습니다. 이연이 손을 놓자 문신 남자가 팔을 부여잡으며 일어섰습니다.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인연 때문에 망신당했네. 다들 뭐해, 덤벼. 하지만 다른 남자들은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이연의 움직임이 너무 자연스럽고 정확했거든요. 마치 오랫동안 훈련받은 사람 같았어요. 오강수가 제지했습니다. 그만해.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하지만 형님, 됐다고. 오강수가 이연을 찬찬히 바라봤습니다. 뭔가 의미심장한 표정이었어요. 재밌는 간호사네요. 다음에 또 만나죠. 남자들이 나간 후 병원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종류의 정적이었어요. 성혜와 유진아가 이연을 놀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이연아, 너 어떻게 그런 걸 할 줄 아니? 이연은 흩어진 흙을 쓸어 담으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조금 배운 적이 있어요. 그날 오후 병원에서 일어난 일은 예상보다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김씨 할아버지의 아들이 휴대폰으로 찍은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온 거예요. 산골 요양병원 간호사, 조폭 한 방에 제압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영상 속 이연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마른 체구에 평범해 보이는 간호사가 덩치 큰 남자를 순식간에 제압하는 장면이었거든요. 댓글들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와, 이거 진짜야? 액션 영화 찍는 거 아니지? 간호사가 저런 기술을 어떻게 알죠? 혹시 특수부대 출신인가요? 영상은 하루 만에 조회수 10만을 넘어섰습니다. 지역 뉴스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과거 동료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서울 어느 사무실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의 강도윤이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연이 설마 너였을 줄이야. 도윤은 화면 속 이연을 한참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몇 번의 통화 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죄책감과 걱정이 그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이틀 후 목요일 푸른빛 요양병원에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기자 2명이 인터뷰를 요청했고 경찰서에서도 조사차 들렀어요. 이연은 최대한 조용히 넘어가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특별히 배운 적 없으세요? 그냥 순간적으로 나온 거라고요? 젊은 기자가 계속 질문했지만 이연은 같은 대답만 반복했어요. 위험한 상황이었으니까. 본능적으로 몸이 움직인 것 같습니다. 오후 3시쯤 병원 현관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정갈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운 인상을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도윤이라고 합니다. 도윤이 접수대에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유진아가 대응했어요. 어떻게 오셨나요? 아버지를 모시려고 생각 중입니다. 혹시 빈 병실이 있을까요? 사실 이것은 핑계였습니다. 도윤은 이연을 만나기 위해 온 거였거든요. 아, 네. 잠깐만요. 유진아가 서류를 확인하는 동안 도윤의 시선은 복도 끝을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이연이 환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10년 만에 보는 이연의 모습이었어요. 이연도 낯선 남자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도윤이었습니다. 변하지 않은 그의 얼굴을 보자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요동쳤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본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 같았거든요. 조무사님? 환자 할아버지가 이연을 부르자 이연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네. 죄송해요. 이연이 다시 할아버지에게 집중하려 했지만 계속 도윤이 신경 쓰였어요. 도윤은 여전히 이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유진아가 도윤에게 설명했습니다. 2층에 좋은 방이 하나 있어요. 조용하고 햇볕도 잘 들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시 윤희연 조무사님이 계시나요? 소문을 들었거든요. 아, 네. 저기 계세요. 유진아가 이연을 가리켰습니다. 도윤이 천천히 이연에게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떨렸습니다. 도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를 모시려고 왔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둘 사이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도윤은 병원 마당에서 이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연이 일을 마치고 나오자 두 사람은 마주 섰어요. 정말 오랜만이야. 어떻게 여기까지? 뉴스에서 봤어. 내가 맞더라. 도윤의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왜 왔어요? 너를 보고 싶었어? 10년 동안 연락도 없다가 이연의 목소리가 조금 차가워졌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일, 미안해.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이연이 돌아서려 하자 도윤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이연아, 내가 여기 있는 걸 아는 사람들이 있어. 조심해야 해. 무슨 뜻이에요? 너도 알잖아. 우리가 했던 일들을 완전히 묻힐 수는 없어. 이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과거가 다시 그녀를 찾아온 것 같았어요. 석양이 산 너머로 지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웠던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이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도윤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오는 작은 원룸에서 이연은 침대에 앉아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10년 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였어요. 상자 안에는 낡은 사진 몇 장과 작은 메모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도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둘 다 20대 후반의 젊은 모습이었죠. 기억이 물밀듯이 흘러왔습니다. 12년 전 경기도 어느 산속 훈련소. 그곳에서 이연과 도윤은 처음 만났어요. 국가정보기관 특수임무팀에 선발된 18명 중 둘이었습니다. 북파공작원 양성과정이라는 극비 프로그램이었죠. 윤희연, 강도윤. 너희 둘이 한 팀이야. 교관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시 28살이었던 이연은 도윤을 처음 봤을 때 별로 좋은 인상을 받지 못했어요. 너무 냉정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함께 훈련을 받으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도윤은 냉정했지만 동료들을 챙겼어요. 이연이 격투 훈련에서 다쳤을 때도 묵묵히 도와줬죠. 괜찮아? 네, 괜찮습니다. 억지로 참지 마. 다친 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도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이연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때부터 둘은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훈련은 혹독했습니다. 격투, 사격, 폭발물 제조, 침투, 위장, 심리전. 일반인이라면 견디기 힘든 과정들이었어요. 18명 중 절반이 중도 포기했습니다. 우리 끝까지 해보자. 어느 날 밤 탈진해서 쓰러진 이연에게 도윤이 말했어요. 왜요? 이런 걸 배워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모르겠어.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도윤의 말에는 묘한 절실함이 있었습니다. 이연도 그 마음을 이해했어요. 둘 다 갈 곳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2년 반의 훈련을 마치고 이연과 도윤은 실전에 투입됐습니다. 첫 임무는 북한 내부 정보 수집이었어요. 가짜 신분으로 국경을 넘나들며 위험한 일들을 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둘은 더욱 가까워졌어요. 생과 사의 경계에서 서로만이 의지할 수 있는 존재였거든요. 이연아, 네, 우리 인간이길 포기하지 말자. 어느 날 밤 안전가옥에서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 일하다 보면 사람이 아닌 것 같을 때가 있어. 기계처럼 명령만 따르고 감정도 없고. 맞아요. 저도 그런 생각 해봤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러면 안 돼. 누군가는 지켜야 하잖아. 도윤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속할게요. 인간이길 포기하지 않을게요. 그날 밤 둘은 처음으로 키스했습니다. 위험과 죽음이 도사리는 곳에서 피어난 사랑이었어요. 하지만 그 약속이 깨진 날이 왔습니다. 마지막 임무였어요. 북한 내부의 핵시설 정보를 빼내는 일이었죠. 그런데 작전 중에 민간인들이 휘말릴 위험이 생겼습니다. 폭파 작전을 그대로 진행하면 근처 마을 주민들이 다칠 수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오광수도 여러 루트를 통해 압박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지역 유지들에게 로비를 하고 인허가 관련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넣었어요. 병원의 전기와 수도가 자주 끊어지는 것도 그의 작품이었죠. 작전 중단을 요청합니다. 이연이 무전기로 본부에 연락했습니다. 중단? 이유가 뭐야? 민간인 피해가 예상됩니다. 그런 건 신경 쓰지 마. 임무를 완수해. 차가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연은 도윤을 바라봤어요. 어떻게 할까요? 명령이야. 해야지. 도윤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이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민간인들이 다칠 수도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우리가 약속했잖아요. 인간이길 포기하지 말자고. 이연아, 이건 개인적인 감정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 순간 이연은 도윤이 변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자신이 착각했던 걸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이연은 혼자 작전을 중단시켰습니다. 폭탄을 해체하고 민간인들을 대피시켰죠. 하지만 그 때문에 핵심 정보를 놓쳤어요. 너 때문에 작전이 실패했어. 도윤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간인들은 안전해졌어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었어? 우리는 국가의 명령을 따라야 해. 사람이 죽는데도요? 필요하다면. 그래. 이연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이렇게 차갑게 말하다니. 본부로 돌아간 후 이연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부적절한 독단 행동이라는 이유였어요. 도윤은 이연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고서에서 이연의 행동을 비판적으로 서술했어요. 왜 그랬어요? 마지막 날 이연이 물었습니다. 이 일은 개인적인 감정이 끼어들면 안 돼. 그럼 우리 사이도 그냥 일이었다는 거예요?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이연에게는 답이었어요. 이연은 그날로 조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도윤과 연락하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연은 사진을 다시 상자에 넣었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아침 푸른빛 요양병원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도윤이 병원에 온 지 이틀째였지만 아직 이연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했어요. 이연은 일부러 도윤을 피하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모시기 위해 왔다던 도윤의 핑계도 이제 들통이 난 상태였습니다. 오전 9시쯤 병원 앞에 검은색 승합차 3대가 줄지어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들은 이전보다 훨씬 많았어요. 15명 정도 되어 보였죠. 앞장서는 오광수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이번엔 확실히 정리하자. 오광수가 차가운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남자들은 각자 쇠파이프와 몽둥이를 들고 있었어요. 병원 안에서는 유진아가 창문을 통해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조무사님, 큰일이에요. 유진아가 다급하게 이연을 불렀어요. 이연이 창가로 가서 보니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원장님께 알려드려야 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남자들이 병원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왔거든요. 다들 나와. 오늘은 장난 아니야. 오광수의 큰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환자들이 놀라서 병실 문을 닫았어요. 성혜가 떨리는 다리로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제발, 환자들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환자들, 걱정 마세요. 우리는 문명인이니까. 오광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부하들에게 신호했어요. 1층부터 차근차근 정리해라. 빈틈없이. 남자들이 각 병실로 흩어져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만해요. 이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오광수가 이연을 보더니 씩 웃었어요. 아, 저번에 우리 부하 혼내준 그 간호사네요. 오늘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던데. 환자들에게는 손대지 마세요. 손대지 말라고? 그런 건 우리가 정할 일 아닌가요? 오광수가 손짓하자 덩치 큰 남자 둘이 이연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도윤이 나타났어요. 뭔 일이야, 이렇게 시끄럽게? 도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환자 보호자?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윤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왔어요. 그의 움직임에는 묘한 여유가 있었습니다. 보호자면 얌전히 있어요. 우리 일에 끼어들지 말고. 일이라고 하기엔 너무 시끄럽네요. 도윤이 이연 옆에 섰습니다. 이연은 놀란 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봤어요. 뭐 하는 거예요?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게. 도윤의 말에 이연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10년 전 그가 했어야 했던 말이었거든요. 감동적이네요. 하지만 소용없어요. 오광수가 박수를 치며 비웃었습니다. 다들 덤벼. 순간 남자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연과 도윤의 움직임은 그들보다 빨랐어요. 이연이 앞장선 남자의 팔을 잡아 어깨 너머로 던졌습니다. 도윤은 옆에서 달려드는 2명을 동시에 막아냈어요. 둘의 호흡은 완벽했습니다. 마치 1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거든요. 뭐야, 저둘? 오광수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반인 치고는 너무 실력이 뛰어났어요. 복도에서는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연은 몽둥이를 든 남자의 손목을 비틀어 무기를 빼앗았어요. 도윤은 2명을 상대하면서도 여유를 잃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배운 거야, 그런 실력? 남자 중 하나가 바닥에 쓰러지며 물었습니다. 그냥 취미로 배웠어요. 이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움직임은 취미로 배운 수준이 아니었어요. 오광수가 뒤로 물러서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야, 추가 인원 더 보내. 지금 당장. 형님, 이 정도면. 닥쳐. 오늘 이 병원 다 박살내야 돼. 이연이 마지막 남자를 제압하고 오광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제 그만 가세요. 가라고?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오광수가 뒷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칼이었어요. 조심해. 도윤이 외쳤지만 이연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강수의 손목을 잡고 비틀더니 칼을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그의 어깨를 눌러 바닥에 무릎 꿇게 했습니다. 아, 나. 다시는 여기 오지 마세요. 이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평소의 온화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2년. 기억해둬. 이렇게 안 끝날 거야. 오강수가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연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남자들이 모두 나간 후 병원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종류의 정적이었어요. 성혜와 유진아 그리고 몇몇 환자들이 이연과 도윤을 놀란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이연아, 너희 둘 대체 누구니? 성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연과 도윤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오강수와 그의 부하들이 다녀간 후 환자들은 모두 병실에서 쉬고 있었어요. 성혜는 사무실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오강수가 지역 유지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이연과 도윤은 병원 뒤편 작은 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오랜 침묵이 흘렀어요. 이제 말해줘야 할 것 같아.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뭐려? 성혜 원장님한테 우리가 누구인지. 이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굳이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조금 싸움을 할 줄 안다고 하면 되죠. 그런 식으로 넘어갈 수준이 아니었어. 오늘 우리가 보여준 건 도윤의 말이 맞았습니다. 오늘 둘이 보여준 실력은 일반인 수준을 넘어섰어요. 특히 이연의 움직임은 전문 훈련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었죠.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진실을 다 말할 건가요? 아니야. 하지만 최소한 성혜 원장님은 알아야 해. 앞으로 더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었는데 과거가 자꾸 발목을 잡았어요. 그때 성혜가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얼굴에는 걱정과 궁금함이 섞인 표정이었어요. 너희 둘 솔직히 말해줘. 대체 뭐 하던 사람들이니? 도윤이 이연을 바라봤습니다. 이연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전에 특수한 일을 했습니다. 특수한 일? 국가기관에서 일했어요. 위험한 임무들을 맡았죠. 성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너희가 그런 사람들이었구나. 지금은 아닙니다. 전 여기서 조용히 살고 싶어요. 이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혜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위험하지 않을까? 오강수 같은 놈들이 또 올 텐데. 제가 지킬게요. 이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혼자서? 도윤이 끼어들었어요. 저도 도울게요. 왜요? 당신은 여기 사람도 아닌데. 이제는 여기 사람이고 싶어? 도윤의 말에 이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도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서울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강도윤 씨, 복귀 의사는 없으십니까? 좋은 자리가 나왔는데요. 죄송합니다. 그럴 생각 없습니다. 왜요? 예전처럼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데 이번엔 누군가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쪽이 되고 싶지 않아요. 도윤이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연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아니야. 이번엔 확실해. 도윤이 이연을 바라봤습니다. 너는 어떻게 할 거야? 계속 여기 있을 거야? 네. 여기가 제 자리예요. 이연의 대답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럼 나도 여기 근처에 있을게. 시내에 작은 사무실 하나 얻어서
무슨 일 하실 건데요? 탐정일이나 뭐 비슷한 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위해서. 이연이 작게 웃었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많이 변했네요. 너도 마찬가지야. 예전보다 더 따뜻해졌어.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일주일 후 오강수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서 함부로 움직이기 어려워진 거였어요. 게다가 병원에서 일어난 일이 지역 뉴스에 보도되면서 여론도 좋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의 후원금도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도윤은 약속대로 시내에 작은 사무실을 얻었어요. 도윤 조사사무소라는 간판을 달았죠. 주로 실종자 찾기나 불륜 조사 같은 일들을 했습니다. 병원의 재정 상황도 후원금과 지자체 지원으로 점차 나아지고 있었어요. 이연은 여전히 병원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라진 것이 있었어요. 환자들과 동료들이 이연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거든요. 존경과 신뢰가 담긴 눈빛이었어요. 조무사님, 정말 고마워요. 조무사님이 없었으면. 83세 박할머니가 이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이연이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도윤이 병원에 왔어요. 요즘 매일 오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어땠어? 평온했어요. 당신은요? 나도. 고향이 찾아주는 일했어. 두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과거의 무거운 짐들을 조금씩 내려놓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푸른빛 요양병원은 이전보다 더 평화로워졌어요. 오강수 일당은 경찰 수사와 언론 보도로 인해 한동안 움직일 수 없게 되었거든요.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이 병원을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단체에서도 병원 보호를 위한 캠페인을 벌였어요. 이연은 여전히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점이 있었어요. 마음이 더 가벼워진 것 같았거든요. 조무사님,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유진아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유진아도 많이 달라졌어요. 처음엔 겁만 많던 신입 간호사였는데 이제는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요? 별로 다를 것 없는데. 이연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기분이 좋았어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거든요. 오후 2시쯤 도윤이 병원에 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화분을 들고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화분이야. 병원이 좀 더 밝아졌으면 해서. 도윤이 수줍게 말했습니다. 사실 핑계였어요. 그냥 이연을 보고 싶어서 온 거였죠. 고마워요. 어디에 둘까요? 원장실 앞에 두면 어떨까? 성의 원장님도 좋아하실 것 같은데. 두 사람이 함께 화분을 원장실 앞에 놓았습니다. 작은 꽃들이 앙증맞게 피어 있었어요. 예뻐요. 무슨 꽃이에요? 비올라래요. 꽃말이 작은 행복이라고 하네. 도윤의 말에 이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어울리는 꽃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복도에서 83세 박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박할머니는 병원에서 가장 오래 지낸 환자 중 한 명이었어요. 할머니, 산책 나오셨어요? 이연이 다가가서 박할머니의 팔을 살짝 잡아드렸습니다. 응, 답답해서 나왔어. 그런데 저 남자는 누구야? 박할머니가 도윤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아, 제 친구예요. 친구? 호호, 연인 아니야? 박할머니가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이연의 얼굴이 살짝 빨개졌어요. 할머니, 괜찮아, 괜찮아. 좋은 사람 같은데. 너 지켜줄 것 같아. 박할머니가 도윤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인정해 주시네요. 도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이연이 얼마나 좋은 앤데. 그런데 너도 착해 보여. 박할머니의 말에 이연이 부끄러워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이연과 도윤은 병원 뒤편 벤치에 앉았습니다. 석양이 산 너머로 지고 있었어요. 요즘 어때? 여기 생활이. 도윤이 물었습니다. 좋아요. 정말 좋아요. 이연의 대답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 예전 일들. 아니요. 오히려 그때를 후회해요. 그때 당신을 원망했던 시간들. 혼자 상처받고 있었던 시간들. 이연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연아, 우리가 바란 자유는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이연이 병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런 거, 아무도 안 다치게 하는 거, 약한 사람들을 지키는 거.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연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들이 진정 원했던 건 권력이나 명예가 아니라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힘이었어요. 그래, 진짜 자유는 이런 거였구나. 맞아요.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해서 누군가를 위해 사는 거. 그때 83세 박할머니가 창문을 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연아, 고마워. 뭐가요, 할머니? 이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조무사님이 지켜줘서 우리가 살았어요. 박할머니의 말에 다른 환자들도 창문으로 얼굴을 내밀었어요. 모두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무사님 덕분이에요. 우리 지켜줘서 감사해요. 환자들의 감사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이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런 게 행복이었구나. 이연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연이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도윤도 따라 웃었어요. 이제야 진짜 이연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온화하고 따뜻한 그러면서도 강한 이연을 말이에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미 시작했잖아요. 이연이 도윤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11월 푸른빛 요양병원에는 평온한 일상이 자리 잡았어요. 오강수는 경찰 수사로 구속되었고 재개발 사업도 중단됐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지지 덕분이었죠. 병원 재정도 후원금과 지자체 지원으로 안정되었어요. 이연은 여전히 매일 아침 6시에 출근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복도를 걸으며 환자들을 돌보는 모습은 예전과 다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조무사님,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 78세 김할아버지가 인사했습니다. 뇌졸중으로 입원한 지 2달째였는데 이연의 정성스러운 간병 덕분에 많이 회복되었어요. 고생이 아니에요, 할아버지.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좋아, 좋아. 너 덕분에 매일이 좋아. 김할아버지의 밝은 웃음에 이연도 따라 웃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이연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이연은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요즘 자주 오는 곳이었거든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잠깐 쉬는 시간이었죠. 옥상에서 내려다보는 산골 마을의 풍경은 아름다웠습니다. 단풍이 물든 나무들과 조용한 길들, 그리고 멀리 보이는 논밭까지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이연은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오른쪽 어깨에는 작은 문신이 있었어요. 비둘기가 칼을 물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12년 전 첫 임무를 마친 후에 새긴 것이었죠. 평화와 전쟁, 그 사이에서 고민했던 자신의 마음을 담은 문신이었어요.
예전에는 이 문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과거의 무거운 기억들을 떠올리게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자신이 걸어온 길의 증거이자 지금의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해주는 표시였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뒤에서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연이 돌아보니 도윤이 도시락 2개를 들고 서 있었어요. 점심 먹었어? 아직이요. 바람 좀 쐬고 있었어요. 같이 먹자. 도윤이 옥상 벤치에 도시락을 놓았습니다. 요즘 매일 점심을 함께 먹는 것이 일과가 되었어요. 오늘 사무실은 어땠어요? 실종된 강아지 찾아줬어.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더라. 도윤의 말에 이연이 웃었습니다. 요즘 도윤은 주로 이런 소소한 일들을 했어요. 잃어버린 반려동물 찾기, 사기당한 노인 도와주기, 가정폭력 신고 접수 같은 일들이었죠. 보람 있겠어요. 응, 내가 말한 대로야. 누군가를 돕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줄 몰랐어. 도윤도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의 냉정하고 계산적인 모습은 사라졌어요. 대신 따뜻하고 인간적인 면이 많아졌죠. 2 사람이 조용히 도시락을 먹고 있을 때 유진아가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조무사님, 큰일이에요. 왜 그래요? 박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이연과 도윤이 급하게 일어나 아래층으로 뛰어갔습니다. 83세 박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성혜가 맥박을 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어지럽다고 하시더니 의식을 잃으셨어. 성혜의 말에 이연이 박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행히 맥박은 안정적이었어요. 할머니. 이연이 부르자 박할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이연아, 왔구나. 네, 여기 있어요. 괜찮으세요? 괜찮아. 그냥 갑자기 어지러웠어. 박할머니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병원으로 모셔야 할까요? 유진아가 물었지만 박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여기가 좋아. 이연이가 있으니까. 박할머니가 이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조무사님이 지켜줘서 우리가 살았어요. 박할머니의 말에 이연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가 뭘 했다고 그러세요? 많이 했어. 우리를 지켜줬잖아. 무서운 사람들한테서도 지켜주고 매일매일 돌봐주고. 박할머니의 말에 다른 환자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맞아요. 조무사님 덕분이에요. 우리 모두 조무사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환자들의 말에 이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해가 지고 난 후 이연과 도윤은 병원 앞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 이연이 말했습니다. 뭐가? 여기 내가 있어야 할 곳이야. 이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었어요. 후회하지 않을 거야? 절대 안 해요. 이게 제 길이에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연의 선택을 이해했고 지지했어요. 그럼 나도 계속 여기 있을게. 고마워요. 이연이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든든한 손이었어요.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산골 마을에는 평화가 흘렀어요. 이연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약하다고 여겨졌던 시절들을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은 약하지 않았다는 걸. 단지 누구도 다치지 않길 바랐을 뿐이라는 걸. 진짜 강함은 누군가를 해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지키는 거였습니다. 자신의 힘을 약한 사람들을 위해 쓰는 것이 진정한 용기였어요. 이연은 어깨에 문신을 슬쩍 만져봤습니다. 비둘기와 칼, 평화와 전쟁 사이에서 고민했던 자신의 마음이 이제는 확실해졌어요.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필요할 때만
칼을 드는 것. 그것이 이연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집에 가요. 이연이 말했습니다. 응.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는 뒷모습이 가로등 불빛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푸른빛 요양병원에서는 환자들이 모두 편안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연이 지켜주는 평화로운 밤이었죠. 그녀는 약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누구도 다치지 않길 바랐을 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연, 도윤, 그리고 푸른빛 요양병원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살아있는 이야기였습니다.